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 최준혁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한 채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최준혁은 원래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까지만 해도 관청에서 일하며 제법 넉넉하게 살았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슬을 잃은 뒤로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고 말았습니다. 논밭도 빚에 넘어갔고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최준혁이 15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최준혁은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지요. 혼담이 오가던 집안들도 모두 발을 빼버렸습니다. 최준혁은 온갖 일을 하며 홀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장사를 하고 글을 가르치고 때로는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내고 나니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아들의 혼사를 걱정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도 최준혁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아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어미는 안다. 제발 짝을 찾아 살림을 꾸려라.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니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도 아가야,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최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였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하나가 최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최준혁의 집안이 몰락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지요. 준혁이, 내가 혼처 하나를 알아봤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저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어찌 평생 혼자 살 수 있단 말이냐? 드러나 보거라. 어르신이 말한 여인은 서연아라는 처자였습니다. 23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친정에 남아있다 했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다음 말에 최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만 그 처자가 조금 모자란다고들 하더구나. 모자르다니요?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뜨다고 하더라. 그래서 혼처를 구하지 못했다는구나. 최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곤 물었지요. 바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더라. 다만 좀 둔하다고나 할까? 최준혁은 오히려 관심이 생겼습니다. 바보라면 탈이 없을 것 같았지요. 영리한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고 이익을 따져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보는 그럴 수 없으니 차라리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서로 흠이 있으니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처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정하겠다는 게냐? 예. 바보라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몰락한 중인에게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준혁이 바보 처녀와 혼인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도 참 딱하지 않은가. 바보와 살림을 꾸린다니. 글쎄 말일세. 그래도 중인 출신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몰락한 집이 무슨 체면이 있겠나. 바보나마 얻은 게 어디인가.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도 입이 바빴습니다. 저 서신의 딸 말이지 정말 바보가 맞다던데. 그러게 말일세. 말도 제대로 못한다지 않나. 최씨 총각도 참 기구한 팔자로구먼. 최준혁은 이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요. 어차피 세상은 자신을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바보 처녀를 드린다고 해서 더 비웃을 것도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준혁은 초라한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성대하게 치를 수도 없었지요. 다만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최준혁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바보 아내라면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영리한 사람들처럼 뒤에서 칼을 꽂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조용히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혼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족두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나왔지만 대부분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동안 서연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최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대로 혼례를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최준혁은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두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함께하는 살. 최준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인 바보 아내가 얼마나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지요. 혼인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지만 모든 일이 굼뜨게 진행되었지요. 다른 아낙네들이 한 시즌에 끝낼 일을 서연아는 두 시즌이 넘게 걸려 했습니다. 최준혁은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로구나. 하지만 괜찮다. 느리더라도 하긴 하지 않는가. 서연아는 말할 때도 느렸습니다. 최준혁이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오늘 장에 다녀올 텐데 필요한 게 있어? 서연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필요한 게 없습니다. 밥은 드셨소? 예. 아침에 먹었습니다. 대답은 정상이었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지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둔하다지만 이렇게까지 느릴 수 있을까 싶었지요.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서연아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아가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저것 봐라. 물동이 하나 있는데도 저렇게 오래 걸리니. 바보라더니 정말 바보가 맞구먼.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최씨 총각도 참 기막힌 팔자로구나. 저런 걸 아내로 들였으니. 서연아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비틀거리면서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최준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아내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니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아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지요. 최준혁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까 우물가에서 무슨 일 있었소? 서연아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 괜찮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서연아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을 썰기 시작했지요. 칼질도 느렸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둔하다 해도 내 아내요. 누가 함부로 말하는 건 옳지 않소. 서연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지요. 아니, 지킬 줄을 모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최준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바보 아내를 들였다고는 하지만 첫날 밤은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최준혁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는 이불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붉은 치마 저고리가 촛불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준혁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추우시오? 서연아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을 들지 않았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준혁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서연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로 촛불이 놓여 있었지요.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늘 혼례는 무사히 치렀소.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당신도 피곤했을 텐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준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아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촛불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방 안을 어른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소. 서연아가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표시였지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소.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많아서 말이오. 서연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도 내게 기대하지 마시오. 그저 남남처럼 살면 돼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지요. 최준혁은 서연아가 아무 대답이 없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또렷했지요. 눈빛도 맑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준혁은 깜짝 놀라 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요. 무슨 말이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을 때 서방님께서는 아버님이 무고하다고 믿으셨지요. 하지만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이지요. 당신이 어찌 그걸... 그리고 혼인 약속을 했던 처자도 서방님을 배신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자 혼담을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시집갔지요. 최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였지요.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있단 말입니까? 서연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했지요. 친구라고 믿었던 이도 서방님을 저버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해서 주었더니 갚지 않고 도망갔지요. 서방님께서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이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대체... 그래서 서방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하시게 되었지요. 사랑도 우정도 다 거짓이라고 여기시게 되었습니다. 서연아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그건 서방님께서 나쁜 사람들만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최준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지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오.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서연아는 고개를 들어 최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제대로 마주쳤지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서방님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 그래서 바보인 척 살기로 했습니다. 바보면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바보면 상처받을 일도 적으니까요. 최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느리게 행동하고 말을 아꼈는지를, 왜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는지를 말이지요. 당신도 도망친 거요? 예. 상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서방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는 것으로 도망치셨듯이 저는 바보가 되는 것으로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묘한 안도감이었지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나처럼. 예. 저도 서방님처럼 지쳐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에 지쳐 있습니다.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이었지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연아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최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 것 같소.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니 내 상처를 비웃지는 않을 것 같소. 서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저도 서방님 앞에서는 바보인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하나로 겹쳐졌지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남처럼 지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최준혁은 더 이상 서연아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도 남편 앞에서는 조금씩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요. 그 중에는 예전에 최준혁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던 김서방도 있었습니다. 아니, 최서방. 오랜만이구려. 김서방이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최준혁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간 안녕하셨소? 예.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허허, 바쁘시겠구려. 집에 새댁이 들어왔으니 살림도 꾸려야 하고. 김서방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지요. 그나저나 최서방 마누라가 바보라던데 살림은 제대로 되어가오? 바보라니 그런 말씀 마시오. 최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니, 사실이 아니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뜨다면서요? 참 딱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아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내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최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최서방이 왜 이러시오?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은 필요 없소. 내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요. 최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오자 서연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렸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요. 최준혁은 부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서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최준혁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아니요. 별일 없소. 거짓말이십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서연아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한숨을 쉬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에 한마디 했소. 그러셨습니까? 괜히 서방님만 힘드셨겠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소? 서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지 않소? 최준혁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께서는 왜 저를 감싸주십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소? 서연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웃거나 무시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한참을 침묵하다 서연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서연아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글도 빨리 깨쳤고 셈도 잘했지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보 행세를? 15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혼담이 들어왔지요. 상대는 양반 집안 도련님이었습니다.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시를 짓는 모습을 보여드렸지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신부감이 너무 영리하면 집안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어리석어야 순종적이라고 했지요. 최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혼담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혼담이 들어왔지만 모두 똑같았습니다. 제가 영리하다는 소문이 나자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지요. 서연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리한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느리게 하고 행동을 굼뜨게 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느린 것은 전부 꿈인 거였소? 예.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바보가 되니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최준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바보가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가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첫날 밤 제가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놀라시긴 했지만 비난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최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상처를 이해했기 때문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고통을 당신은 정확히 짚어냈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시오?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내 상처를 보았소. 서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소. 당신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소. 당신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서방님. 네. 저도 서방님 앞에서는 바보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오. 나도 당신 앞에서는 지친 모습을 숨기지 않겠소.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겠지만 적어도 서로 앞에서만큼은 진실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이중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았지요. 최준혁은 세상에 지친 몰락한 중인이었고 서연아는 말 느린 바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였지요. 어느 날 아침 서연아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 몇이 찾아왔지요. 김치를 담그러 왔다며 들어섰습니다. 서시댁, 우리가 도와주러 왔네. 아, 고맙습니다. 서연아는 천천히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배추를 씻었지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배추 하나 씻는데도 저렇게 오래 걸리네. 참 답답하구만.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쩔 뻔했나. 서연아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배추를 씻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지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최서방도 참 딱하지 않나? 저런 아내를 얻다니. 글쎄 말일세. 그래도 체면이 있을 텐데. 몰락한 집이 무슨 체면이 있겠나. 바보나마 얻은 게 어디야. 서연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지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치를 담그는 내내 아낙네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서연아는 묵묵히 일만 했지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서시댁, 이 배추는 소금물에 얼마나 절여야 하나. 서연아는 한참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나 보네.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거라. 아낙네들이 으스대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지요. 저 사람들이 담그는 김치는 소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배추도 제대로 절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그런 것을 알 리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낙네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아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지요.
하루 종일 바보 행세를 하느라 지쳤습니다. 최준혁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아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지요. 오늘도 힘드셨소? 조금요. 마을 아낙네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소? 서연아는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늘 하던 말들이지요. 제가 바보라서 안타깝다는 둥, 서방님이 딱하다는 둥. 최준혁은 서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그만두시오. 굳이 바보 행세를 할 필요 없지 않소? 아니요. 이게 편합니다. 바보면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서연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안다는 말이오? 누가 누구와 다투었는지, 어느 집이 빚에 쪼들리는지, 누가 바람을 피우는지 다 들립니다.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제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든요. 최준혁은 감탄했습니다. 서연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똑똑했지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연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아낙네들이 담근 김치는 먹지 마세요. 왜 그러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배추도 제대로 절이지 않았고요. 먹으면 배탈 날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었소? 예. 하지만 바보는 그런 걸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최준혁도 따라 웃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끼리만 새로 담급시다. 그러지요.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바보 행세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정확하고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소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배추는 이렇게 절여야 해요. 최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집 안에서의 서연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빨랐고 행동도 민첩했지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였군요. 예. 이게 진짜 저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방님 뿐입니다. 서연아가 최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며칠 후 최준혁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터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들은 최준혁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최서방. 장사는 잘 되고 있소? 그저 그렇습니다. 허허, 최서방이 장사를 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려. 최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예전 사람들을 만났소. 무슨 말을 하던가요? 늘 하던 말들이지요. 몰락한 집안 놈이라고 비웃고 장사나 하는 게 딱하다고. 서연아가 최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아니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지만 이제는 괜찮소.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만 날 알아주면 되니까요. 최준혁이 서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세상을 견디는 방법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지요. 서방님. 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요?
계속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서연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른 건 모르겠소.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언젠가는 가면을 벗을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럴까요? 그럴 것이요. 우리가 함께라면 말이요. 최준혁이 서연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세상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 하지만 서로만은 진실되게 말이지요. 혼이 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지요. 마을의 재력가 강도현의 환갑잔치였습니다. 강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양의 전당포도 운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도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날 아침 최준혁과 서연아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예의는 갖춰야 했으니까요. 서연아는 낡은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최준혁도 누더기나 다름없는 도포를 걸쳤지요. 가기 싫으시면 안 가도 돼요. 최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함부로 대할 텐데.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서연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은 화려했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천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음식상이 가득했지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최준혁과 서연아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니, 최서방도 왔구려. 바보 마누라도 데리고 왔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강도현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강 어르신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강도현은 으스대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준혁을 발견했지요. 오, 최서방도 왔구만. 바쁠 텐데 고맙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최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도현의 시선이 서연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난 그 마누라로군. 허허, 참 조용하구먼. 서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도현이 비웃듯 말했지요. 말도 못하나? 인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절을 했습니다. 동작이 느렸지요. 강도현이 허를 찼습니다. 참 답답하구만. 최서방도 고생이 많겠어.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최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잔치가 시작되고 술이 돌았습니다. 강도현은 취기가 오르자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것저것 시켰지요. 김서방, 술 한 잔 더 따르게. 박서방, 저기 음식 좀 가져오게. 사람들은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강도현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강도현이 서연아를 불렀습니다. 최서방 마누라, 이리 와보게. 서연아는 천천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최준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지요. 술 한 잔 따라보게. 강도현이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는 느리게 술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지요. 술이 잔 밖으로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정말 바보가 맞구먼. 강도현이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지요. 서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최준혁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아가 눈빛으로 말렸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지요. 최준혁은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강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마을 우물을 새로 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물을 왜 새로 파? 지금 쓰는 우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파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강도현에게 쏠렸지요. 강도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대야 하나?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지. 하지만 어르신, 마을 공동 우물인데. 싫다면 싫은 것이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강도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강도현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아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강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처지인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참았던 말을 쏟아냈지요. 그 사람은 너무 심했소.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괜찮습니다. 서연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소. 내가 보기에도 화가 났는데. 서방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니, 무엇을 배웠단 말이오? 서연아가 걸음을 멈추고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강도현이라는 사람의 본성을 배웠습니다. 재물은 많지만 인심은 없는 사람이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할 뿐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최준혁은 서연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참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지요. 강도현의 약점을, 마을의 형편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우물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강도현은 여전히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네. 내가 왜 그 돈을 대야 하나? 마을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도현의 도움 없이는 우물을 팔 수 없었으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아는 집에서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지요.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강도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화를 입을 것 같습니다. 서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연아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생각이요? 아무것도요. 저는 바보잖아요.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요. 최준혁은 알았습니다. 서연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강도현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서연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보로 위장한 채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도현의 전당포에서 장부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이 맡긴 물건과 빌린 돈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장부가 어디 갔단 말이냐? 당장 찾아라. 강도현이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장부는 나오지 않았지요. 강도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내 장부를 훔쳐갔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최준혁과 서연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강도현이 당황하더군요. 서연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최준혁은 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당신이 한 것이요? 서연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잔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최준혁은 알았습니다. 서연아가 어떻게든 관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한 거요? 저는 바보잖아요.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 강도현 댁에 심부름을 갔을 때 장부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최준혁은 감탄했습니다. 서연아는 직접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바보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서연아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최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강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했지요. 강 어르신, 장부가 없으니 우리가 빌린 돈도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네. 하지만 얼마를 빌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장부가 없는데요. 강도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 없이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어르신께서 우물 파는 비용을 대주시면 우리도 빚을 갚겠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강도현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빚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물을 파주마. 대신 빚은 확실히 갚아야 하네. 물론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장부가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액수를 알겠습니까? 적당히 갚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새 우물을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강도현에게 빌린 빚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부를 없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어. 그러게 말일세.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범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우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현이 돈을 냈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지요. 서연아도 물을 길어 나르며 도왔습니다. 여전히 느렸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서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시댁 고맙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낙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자네가 한 일 아네. 그날 강도현 댁에 심부름 간 거 말일세. 서연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낙네가 계속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것도 장부를 책상 가장자리에 놓은 것도 자네였지.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말일세. 저는 바보라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서연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낙네가 피식 웃었지요. 그래, 바보지. 하지만 고맙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아낙네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아는 다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치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소. 서연아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눈치채도 괜찮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바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도현이 의심하면 의심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보가 그런 계획을 세울 리 없으니까요. 최준혁은 감탄했습니다. 서연아는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바보라는 가면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아닙니다. 그저 마을을 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예. 강도현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놔두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조금은 꺾어야 했습니다. 서연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준혁은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보았지요. 이 여인은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우물이 완성되었고 마을에는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하했지요. 강도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작은 잔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지요. 최준혁과 서연아도 참석했습니다. 이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 어르신께서 우물을 파주셨으니 다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시다. 사람들이 강도현에게 절을 했습니다. 강도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장부를 잃어버린 것도 우물 비용을 댄 것도 모두 억울했습니다. 그때 강도현의 시선이 서연아에게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서연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최서방 마누라. 서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어르신. 그날 우리 집에 심부름 왔었지? 예. 아낙네들이 시켜서 갔었습니다. 그때 뭘 했나? 김치를 전해드렸습니다. 서연아의 대답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강도현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다른 건 안 했나? 혹시 내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나? 서재요? 저는 바보라 글도 못 읽는데 서재에 왜 가겠습니까? 서연아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지요. 그렇기도 하지. 바보가 뭘 알겠나. 강도현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보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됐지요. 서연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완벽하게 역할을 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강도현이 당신을 의심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아가 최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는 그런 똑똑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최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롭소.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도현의 권위가 꺾였고 마을 사람들은 새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보로 위장한 한 여인이 조용히 이뤄낸 것이었지요. 우물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아를 보는 눈빛이 변했지요. 여전히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아도 물을 기르러 나왔지요. 아낙네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서시댁, 요즘 안녕하신가? 예. 별일 없이 지냅니다. 서연아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낙네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줘서 고마웠네. 잘 익었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자네 덕분이었어. 다음에도 부탁하네. 아낙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연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장과 마주쳤습니다. 이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서시댁, 수고가 많으시네. 아닙니다, 어르신. 우물 덕분에 마을이 살았네. 정말 고맙네. 이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는 고개를 숙였지요. 이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가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지요. 저녁 무렵 최준혁이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지요. 오늘 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갔소.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오. 최준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가 미소 지었지요. 다행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김서방이 찾아왔소.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했소. 정말입니까? 예. 깜짝 놀랐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줄은 몰랐는데. 최준혁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변한 이유를 말이지요. 강도현의 권위가 꺾이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을 어떻게 꾸려갈지 의논하는 자리였지요. 최준혁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물도 생겼으니 마을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강도현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도현도 조용했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최서방,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이장이 최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최준혁에게 쏠렸지요. 최준혁은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최서방 댁도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몰락한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달랐소. 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소. 그러셨습니까? 예. 예전에는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의견을 물어보고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서방님께서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마을을 바꿔놓았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준혁은 알고 있었지요. 서연아가 조용히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서방님. 네. 이제는 가면을 조금씩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가면을 벗는다니 무슨 말이오? 완전히 벗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본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연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느리지 않았지요. 또박또박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서방님도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지 않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최준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을은 변했고 사람들도 달라졌지요. 이제는 조금씩 진실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오? 천천히요. 급하게 변하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서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말을 조금 빨리 해도 되겠지요. 일도 조금 빠르게 하고요. 바보에서 조금 둔한 사람 정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겠지요. 바보가 똑똑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최준혁은 감탄했습니다. 서연아는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 서연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말도 조금 또렷해졌지요. 하지만 워낙 천천히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시댁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나? 그러게. 일도 전보다 빨라진 것 같고 원래 바보는 아니었나 봐. 그냥 좀 둔했던 거지.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최준혁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을 마주 보았지요.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이것 좀 파시오. 좋은 물건이구려. 얼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최준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준혁도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밥상이 풍성해졌지요. 최준혁의 장사가 잘 되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소. 최준혁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소. 모든 게 서방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이요. 최준혁이 서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믿어줬기 때문이요. 당신이 내 상처를 이해해줬기 때문이요. 서연아도 최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서방님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선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제는 사람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더군요. 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쁜 사람들만 만났을 뿐이지요. 서연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소. 최준혁이 서연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도 남편의 품에 안겼지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첫날 밤 그 촛불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첫날 밤에는 서로를 탐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강함도 말이지요. 당신과 함께라서 다행이요. 최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서방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서연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보 아내와 지친 남편. 그렇게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조금씩 벗어가며 세상과 화해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바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친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두 사람만 알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